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 시간 주요 뉴스부터 알아보고 갑니다. 국회의원과 그 가족 등 10명이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된 수사를 받는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검찰은 투기 공직자를 전원 구속 수사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재난 문자가 국민의 피로감을 키운다는 여론이 높아짐에 따라 정부가 다음 달부터 코로나19 관련 재난 문자를 대폭 줄이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근원을 조사한 세계보건기구 WHO가 중국 우한의 수산시장이 발원지가 아닐 수 있으며 실험실 등에서 유출됐을 가능성도 극히 낮다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이에 한미일 등 14개국은 WHO 보고서를 비판하는 공동 성명을 냈습니다. 지난 2010년 북한군에 의해 발생한 연평도 포격 사건의 정부 공식 명칭이 연평도 포격 도발에서 연평도 포격전으로 변경됐습니다. 그럼 오늘의 프레스룸 큐시트로 먼저 확인해 보시죠. MBN 여론조사에서 박영선, 오세훈 후보의 격차가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궐선거 관련 소식 전합니다. 양자가 아니라 3자로 치러진 어제 TV토론. TV토론 출연 기준을 김은미 기자의 백브리핑에서 짚어봅니다. 비혼 출산을 한 방송인 사유리 씨에 대한 방송 반대 청원의 시위까지 쟁점 풀어봅니다. 언제나 활기차게 시작하는 프레스룸, 지금 출발합니다. 미국 전역에서 아시아계에 대한 증오 범죄를 멈추자는 시위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증오는 멈출 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아시아계에 대한 폭행 사건이 또 발생해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관련 리포트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미국 뉴욕의 지하철 안, 흑인 남성이 아시아계 남성에게 주먹을 날립니다. 처음엔 아시아계 남성도 맞서보지만 곧 전의를 잃고 일방적으로 폭행당합니다. 구경거리라는 듯 휘파람 소리도 들립니다. 흑인 남성이 목을 조르자 주변에서 멈추라는 소리가 들리지만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목을 조르던 흑인 남성은 기절한 남성을 팽개치고 자리를 떠납니다. 뉴욕 맨해튼 한복판에서도 충격적인 폭행 장면이 찍혔습니다. 거구의 흑인 남성이 길을 가던 작은 체구의 여성을 갑자기 걷어찹니다. 여성이 바닥에 쓰러지고 나서도 무자비한 발길질이 계속됩니다. 건물 안 사람들은 지켜보기만 합니다. 피해자는 65살 아시아계 여성으로 흑인 남성은 욕설과 함께 이곳을 떠나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경찰 증오범죄 전담팀은 트윗을 올려 영상 속 폭행 가해자들을 공개 수배했습니다. 또 아시아계 남성의 손에서 휴대전화를 잡아채 떨어뜨리며 위협한 사건 등에 대한 제보를 요청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의 한 주택가에서는 증오범죄로 추정되는 차량 방화도 있었습니다. 주차된 차량 여러 대 가운데 아시아인이 소유한 2대에만 불이 붙은 겁니다. We want peace right now. Peace, please. We just like not do anything wrong to people. We want a peace live in the United States. Not. 캘리포니아주 레드우드 시티에서도 비슷한 차량 방화 사건이 발생해 아시아계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기종입니다. 이동석 기자, 리포트 이제 같이 봤는데 폭행도 폭행이지만 주변에서 아무도 말리는 사람이 없네요. 네, 무차별적인 폭행을 그 주변에서 말리지 않았다는 게 굉장히 신기할 정도인데요. 뉴욕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 모두 말리는 사람은 주변에 없었습니다. 네. 심지어 맨해튼 시내에서도 발생한 폭행 사건을 지켜본 건물 보안 요원은요, 문을 닫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네.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결국 정직 처분을 받은 것으로 현재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미국 시민들이 폭행 모습만 지켜본 이유, 바로 생활 방식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생활 방식이요? 네, 미국에선 교통사고가 나더라도 응급처치 대신 911에 먼저 신고하라고 그런 교육을 가르칩니다. 자칫 생명을 구하려다 혹시나 이렇게 잘못된다면 소송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인데요. 네, 그 때문에 특정 사건과 관련해서 이렇게 발벗고 나서는 사례가 그다지 많지는 않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의 경우도 혹여나 총기를 소지할 수도 있는 만큼
주변에서의 행동이 적극적이지 않았던 걸로 현재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하고는 참 많이 다르군요. 그렇습니다. 윤지영 기자, 네. 이렇게 중호 범죄 계속되니까 BTS도 나섰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세계적인 K-팝 스타 BTS가 어제 공식 트위터를 통해 입장문을 냈습니다. 한글과 영문 입장문을 각각 올렸는데요. 이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라는 말로 시작하는 입장문에는 그동안 BTS가 직접 겪었던 인종차별로 인한 고통들도 담겨 있었습니다. 이 BTS는 저희는 아시아인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당한 기억이 있다. 길을 걷다가 아무 이유 없이 욕을 듣고 외모를 비하당하기도 했다. 심지어 아시아인이 왜 영어를 하느냐는 말도 들어봤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에 비하면 자신들의 경험은 매우 사소하지만 그때 겪은 일들이 자신들을 위축시키고 또 자존감을 앗아가기도 했다고 밝혔는데요. 인종이 다르다는 이유로 증오와 폭력의 대상이 된다는 건 감히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일 것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BTS는 자신들의 목소리를 어떻게 전달을 할지 굉장히 고민이 많았는데 그런데 결국은 자신들이 전달해야 할 메시지는 분명하다라면서 인종차별에 대한 반대 입장을 명확하게 했고요. 또 이 아시안 혐오를 중단하라는 Stop Asian Hate 이 해시태그 운동에도 동참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미국 정부가요, 인종범죄에 대한 추적과 기소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합니다.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 어디에서나 우리 모두는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인종 혐오 범죄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합니다. 박수홍 30년간 번 돈 횡령 알게 된 계기는 방송인 박수홍 씨가 친형으로부터 30년간 거액의 금전 피해를 입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관련해서 얘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원미 기자, 네. 이 박수홍 씨가 형의 횡령 사실을 알게 된 계기가 상당히 의외라고 하던데 어떤 계기로 알게 됐길래 의외라고 하는 거예요? 네, 일단 현재까지는 횡령 의혹 정도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착한 박수홍 씨, 이 횡령 의혹을 알게 된 게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을 하려고 하다가 알게 됐다라고 합니다. 착한 임대인 운동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들 좀 시기가 힘든 시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건물주분들이 임대료를 좀 깎아주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이른바 착한 임대인 운동이다라고 이제 캠페인처럼 지금 번져가고 있는데 여기에 박수홍 씨도 같이 임대료를 깎아주는 이런 운동에 동참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 이 건물이 내 건물인 줄 알았었는데 알고 보니까 내 명의가 아니네? 라는 게 이 과정에서 밝혀지게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 착한 사람이 착한 일을 하려다가 본의 아니게 이제 형의 횡령 의혹을 맞닥뜨리게 된 좀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박수홍 씨도 이제 임대료를 깎아준 데 동참을 하려고 그 건물을 띄워봤더니 소유가 이제 본인이 아니었다. 네. 형의 소유로 돼 있더라. 이제 이렇게 알게 된 거군요. 어떻게 보면 사실 이번에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을 하려고 하지 않았었다면 모르고 이번에도 넘어갔을 수도 있었던 거죠. 아, 그럴 가능성도 있겠군요. 이동석 기자, 그런데 이제 박수홍 씨하고 절친인 후배 개그맨 이 손원수 씨가 이번 사태 관련해서 상당히 자세하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개그맨 손원수 씨가 계속해서 박수홍 씨의 근황을 현재 SNS를 통해 전하고 있습니다. 손 씨는요, 박수홍 씨가 혼자 힘들어하고 있다면서 15kg 이상 몸무게가 빠졌다고 전했는데요. 그러면서 박 씨의 형은 경차를 타고 다니고 돈은 다 수홍이 거라고 얘기하고 다녔다. 그들은 수홍이가 힘들게 번 돈인데 어떻게 우리가 쓰냐며 거짓 연기를 선보였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박수홍 씨는요, 형과 형수를 잘 재테크해서 노후 걱정 없이 자산을 불러줄 거라고 믿고 있었다면서 박수홍 선배님이 잘 싸우고 다시 웃을 수 있게 힘을 달라고 호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윤지영 기자, 네. 이 박수홍 씨 자금 관리해주던 세무사도 이 형이 돈을 횡령했다는 사실을 몰랐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 박수홍 씨의 세무사가 한 언론과 인터뷰를 진행을 했는데요. 이 세무사는 그동안 친형과 더 많이 대화를 했고 그리고 박수홍 씨와 상의를 했다는 친형의 말을
그대로 믿었다. 그래서 오히려 우애가 깊은 형제로 생각을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또 그 박수홍 씨의 친형이 평소에 굉장히 근검절약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 해당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고도 밝혔는데요. 이 피해를 입었다는 박수홍 씨의 말을 듣고 이 친형에게 사실을 확인을 하기 위해서 연락을 취했는데 그때부터 연락을 받지 않기 시작했다고도 밝혔습니다. 이 자료 협조를 요청을 했는데 자료를 주겠다라고 얘기를 한 이후에 답이 없고 연락이 뚝 끊겼다는 건데요. 그것 때문에 지금 이 세무사 본인도 굉장히 화가 나는 상황이다. 이렇게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이 형에게 모든 재산 관리를 일임해 왔기 때문에 박수홍 씨가 지난 30여 년간 횡령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던 것 같은데요. 이동석 기자, 박수홍 씨가 과거에 방송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언을 구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박수홍 씨는요, 과거 동치미에 출연해 경제적 독립을 해야 한다는 조언을 들은 바 있는데요. 일단 해당 박수홍 씨의 발언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부모님, 형, 나 이게 구분이 아직 안 돼 있는 거네. 아니요, 저희 형이 재테크의 귀재라 아버지, 어머니, 저가 다 우리 형한테 맡겼어요. 근데 양신종 원장이 저하고 상담하는데 형 그거에서부터 독립하지 않으면 형은 영원히 독립체가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형이 돈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여행을 갔다 와서 수홍 형이 굉장히 뿌듯하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가 관리하시던 거를 뺏었어. 그래서 형한테 줬어. 경제적으로 독립해야 돼. 왜냐하면 여자 연예인들은 모르니까 다 지 엄마 맡겨. 그럴 때 시집 가잖아. 그럴 때 그걸 나눌 때 정말 어머니인지 자식인지 모르겠어. 그래서 통장 있잖아. 왜 자동으로 들어오는데 뭘 맡기길. 네, 지난 2014년이었습니다. 무려 7년 전에 방송된 동치미 영상 보고 오셨는데요. 엄앵랑 씨가 이렇게 말합니다. 연예계 선배로서 진심으로 말한다. 경제적으로 독립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하는데요. 네. 특히 성인이 되면 경제적으로 독립해야 한다면서 우려 섞인 목소리를 계속해서 전했습니다. 박수홍 씨의 표정, 동감한다는 표정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박수홍 씨는 형이 큰 돈이 들어가는 재테크를 서슴없이 한다. 그러면서 형 덕분에 재산을 모았지만 눈으로 본 적은 없다며 형이 소비를 해서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다. 이런 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배종우 교수님, 네. 저게 7년 전 일인데 박수홍 씨가 7년 전 저 때 저 조언만 들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좀 있어요. 그렇습니다. 7년 전에 정확하게 예고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박수홍 씨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살아온 스타일을 보면요. 경제적으로 좀 독립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네. 보니까 아버지가 먼저 맡았다가 이제는 형으로 넘어갔는데 보니까 30여 년 동안 본인은 전혀 경제 관리를 남에게 맡기고 안 했다는 이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경계가 무너진 거죠. 과연 이게 누구 지갑인지 누구 금고인지. 근데 이제 형 하면은 개인적으로 형제가 아니지만 또 형수가 붙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해가 충돌하는 지점이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관계 문제가 굉장히 자기 관리 영역하고 혼동이 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가족 관계에 있어서. 근데 이제 이 영역이 정확하게 구분이 되지 않으면은 나중에 결국에는 가족 관계가 무너진다. 그래서 특히 이제 부부 관계에서요. 부부라는 것이 하나이면서 둘이고 둘이면서 하나이거든요. 네. 그래서 가까운 관계일수록 각자의 또 구분해야 될 영역은 있다. 특히 이제 금전 문제에 있어서. 그러나 이제 부부하고는 좀 다르지만 여기 이제 형제니까 이 부분은 이제 확실하게 좀 구역을 정했어야 되는데 나눴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부족했고 결과적으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윤지영 기자, 그럼 그나저나 이 친형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지금 박수홍 씨하고 연락은 된대요? 네, 지금 연락이 닿지 않고 있어서 네티즌 수사대까지 나선 상황입니다. 이 박수홍 씨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검은 고양이 다홍에 달린 댓글을 보면 이 한 누리꾼이 미주 교포들이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박수홍 씨의 형과 형수가 어디에 있는지 찾아냈다라면서 이 미국
캘리포니아에 체류 중이라고 알렸는데요. 네. 그러면서 해외로 재산을 다 빼돌리고 이미 은닉한 건 아닌지 걱정이 된다는 이 우려도 함께 덧붙였습니다. 다만 박수홍 씨의 절친인 개그맨 손원수 씨에 따르면 이 형수와 조카는 확실하게 한국에 있고 또 친형은 지인들이 보기에는 국내에 머물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박수홍 씨 역시 친형이 한국에 있을 줄로만 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국에 있는 걸로 추측이 되는데 박수홍 씨하고 연락은 안 된다. 글쎄요. 윤 대표님. 이 박수홍 씨 지인들이 이거 법적으로 해결하라 이런 조언들을 많이 한다고 해요. 그런데 이것도 쉽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법원에 이런 말이 있어요. 법은 남의 집 문지방을 넘지 않는다. 문지방 대문 안을 넘지 않는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가족끼리 생긴 일은 웬만하면 면책이 돼요. 가족끼리 돈 빌리고 속된 말로 떼먹어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법에 의하면은 그 직계 혈족이나 배우자, 동거 중인 가족, 친족이 그 재산 범죄를 저지를 경우에는 형이 면제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같이 동거하면은 완전히 형이 책임을 안 져도 되고 동거 안 하면은 박수홍 씨가 형에 대해서 친고죄로 소송할 수 있죠. 네. 소송할 수 있는데 거기에도 또 안 다음에 6개월 내에 또 소송을 해야 되거든요. 여러 가지 또 제약 조건이 많아요. 그리고 소송하는데 가장 큰 제약은 뭐겠어요? 아버지 부모님이 계신 거죠. 부모님이 계신데 형하고 송사를 한다. 그럼 그 가족이 그 굉장히 편집 풍파를 겪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소송은 해야 돼요. 제가 봐도. 그래서 잘하면은 특정 범죄 가중처벌로 처벌할 수 있고 그게 대법원 판례에도 나와 있어요. 네. 할 수는 있지만 그게 쉽지는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일단은 형이 자초지종을 좀 내역을 밝히는 게 좋죠. 그렇게도 안 되면 소송으로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연예인들하고 스포츠맨 좀 안타까운 게 죄송합니다. 금융맹이 의외로 많아요. 금융맹. 금융맹이요. 돈맹. 그 한류 스타 왜 그 유명한 사람 있잖아요. 여성 일본인하고 결혼해서 빈털터리로 왔잖아요. 남편이 일본인이 돈 관리 다 했는데 자기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 사례가 연예인 김구라 씨도 또 과거에 아내가 또 뭐 투기하다가 또 거의 많이 돈을 떼인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돈에는 인격이 없다. 가까울수록 확인하고 믿는 만큼 믿어야 된다. 엄앵란 씨도 얘기했잖아요. 유명한 여자 연예인들이 엄마가 돈 관리하다가 결혼할 때 되니까 엄마하고 딸하고 재산을 나눠야 되는데 100이면 100 다 싸운다. TV에서도 동침에서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돈에 대한 그 개념, 이게 다시 좀 확립하는 자세가 좀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소송도 그렇지만요. 우선적으로는 이 박수홍 씨 형이 이 대화제에 좀 응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박수홍 씨 문제는요. 저희가 계속해서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정책 실패 사과 고개 숙인 이낙연. 민주당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이 오늘 대국민 호소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이 소식부터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 듣고 오겠습니다. 저의 사죄와 다짐으로 국민 여러분의 분노가 풀릴 수 없다는 것을 잘 압니다. 여러분의 화가 풀릴 때까지 저희는 반성하고 혁신하겠습니다. 압도적 의석을 주신 국민의 뜻을 저희들이 제대로 받들었는지, 공정과 정의를 세우겠다는 저희들의 약속을 제대로 지켰는지 스스로 묻고 또 묻겠습니다. 그러나 잘못을 모두 드러내면서 그것을 뿌리 뽑아 개혁할 수 있는 정당은 외람되지만 민주당이라고 저희들은 감히 말씀드립니다. 국민 여러분과 함께 촛불을 들었던 그때의 그 간절한 초심으로 저희들이 돌아가겠습니다. 이동석 기자,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이 저 국회 기자회견장을 찾은 게 근 한 9달인가 10달 만이라고 하는데 오늘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 발언 정리부터 한번 좀 하시죠. 네, 이낙연 전 대표의 기자회견 들으셨는데요. 사실 이낙연 전 대표의 기자회견 예정에도 없던 기자회견이었습니다. 네. 기자들에게 몇 시간 전에 이렇게 문자를 보내면서 긴급 기자회견이라고 소식을 전했는데요. 촛불 초심으로 돌아가겠다면서 부동산 민심에 대한 여론 달래기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전 대표가 기자회견을 찾은 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난해 7월이었는데요. 처음 보궐선거를 앞두고 그만큼 긴장하고 있다 이런 거를 보여준 셈입니다.
이 전 대표는 공정과 정의를 세우겠다는 약속을 제대로 지켰는지 스스로 묻고 또 묻겠다면서 한껏 낮은 발언을 쏟아냈는데요. 재보궐선거가 앞으로 일주일 정도 남았습니다.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상임선대위원장으로서 총대를 메고 민심 잡기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오늘 기자회견에 대해 문재인 정부와 어느 정도는 소통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정부, 그러니까 청와대와 어느 정도 소통이 있었다. 그렇습니다. 배 교수님. 네. 갑자기 예정에도 없던 기자회견을 한 이낙연 전 대표. 오늘이 이제 보궐선거 딱 일주일 남습니다. 지금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민심도 그렇고 민주당 입장에서 상당한 위기감이 반영이 된 거겠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민주당은 상당한 위기감이 들 수밖에 없는 게 여론조사 결과 지표로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국정 안정론보다는 국정 심판론, 정권 심판론이 훨씬 우세한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박영선 후보 같은 경우에 전 연령층에서 지금 지는 걸로 나타났거든요. 네. 그리고 특히 이제 40대에서는 압도적으로 우세를 보였는데 20대, 30대에 이어서 이제 40대도 지는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추격을 해도 좀 부족한 이런 상황인데 지금 시간이 갈수록 오히려 격차가 벌어지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선거 지휘부가 판단한 것은 역시 그 핵심에는 부동산 문제가 자리 잡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좀 오만한 모습이 이런 분노의 불길을 더 가속화시킨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낙연 대표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핵심 메시지는 그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잘못했다. 네. 그래서 지금 납작 엎드리고 동시에는 확실하게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메시지에 대해서 과연 지금 시민, 유권자들이 어떻게 반응해 줄 거냐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앞으로 또 내일부터는 이제 여론조사 공표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에 이 여론의 향배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여야 모두 정말 한 방의 승부를 다 여기에 걸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자, 그건 그렇고 윤지영 기자. 네. 야당에서는 또 이해찬 전 대표 땅 관련해서 의혹을 제기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이번에 새로 제기된 의혹은 아니고 그동안 있어 왔던 건데 선거를 앞두고 부동산이 쟁점이 되다 보니까 이 야당이 이 부분에 공세를 나선 겁니다. 이해찬 전 대표 지난 2012년 12월에 세종시 미공리의 농지 1,500여 제곱미터를 배우자 명의로 1억 3,800여만 원을 주고 이 매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일부를 2015년 1월에 대지로 전환을 해서 2층짜리 단독주택까지 올렸거든요. 네. 그런데 이 땅의 가격이 지난해 4배가량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제곱미터당 21,400원이었던 땅값이 이 86,000원으로 뛰게 된 건데요. 네. 이를 두고 국민의힘에서는 의혹을 제기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 이해찬 대표의 땅 인근에 서울 세종도 고속도로 연기 나들목이 생겼는데 이 연기 나들목이 이 전 대표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와 주택에서 5km, 차로는 6분 거리 정도 떨어진 거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이 연기 나들목의 입지가 확정된 시점이 이 전 대표가 집권 여당의 대표로 있던 지난 2019년이었다는 점을 이 문제로 삼고 있는 건데요. 이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은 예정에 없던 연기 나들목이 추가됐고 또 공사비도 4천억 원 정도 늘었다라면서 여기 공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해찬 대표는 은퇴 후에 살기 위해서 구매했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나들목 관련해서 도로공사 측은 뭐라 그래요? 네, 한국도로공사는 이 서울 세종 고속도로가 이 타당성 조사를 하던 지난 2009년 11월에 이미 비슷한 위치에 나들목 설계가 반영이 됐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 총 사업비가 증액이 된 것 이게 한 4천억 원 가량 정도가 늘었는데 이걸 협의한 시점은 이 전 대표가 취임하기 전인 지난 2017년 9월이었다고 밝혔는데요. 이 공사비가 늘어나게 된 이유는 물가 상승과 강화된 설계 기준을 적용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은 여전히 이게 우연이겠느냐라면서 2019년 당시 집권여당 대표의 집 앞으로 나들목 입지가 확정된 게 과연 우연의 일치겠느냐라면서 계속해서 의혹을 제기하는 상황입니다. 윤 대표님, 지금 이해찬 전 대표 이 땅 관련해서는 지난 2019년도 그렇고 특히 지난해 또 수도 이전 이 이슈 관련해서도 계속 제기가 됐고 이에 대해서 해명을 했고 그랬던 사안인데 다시금 이 의혹을 꺼낸 이유 다분히 선거 때문일까요? 아니면 또 의혹을 제기할 만한 거리가 돼서 그런 건가요?
지금 부동산이 이슈지 않습니까? 선거 앞두고 가장 오세훈 시장은 내곡동, 박영선 시장 후보는 오세훈 시장 후보는 내곡동으로 많이 네거티브 당하고 있고 박영선 시장 후보는 또 일본의 도쿄 영선 이럴 정도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부동산만 나오면 다 좀 기사화가 되고 관심을 끄니까 저런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이해찬 전 대표가 지금 그 의심을 사는 거는 5km 나들목에서 5km 있는 데인데 그 사자마자 땅값이 많이 올랐다. 그리고 나들목이 들어섰다. 그리고 예산도 4천억인가 늘려서 진 거 아니냐. 또 하나는 용도 변경을 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거 갖고 비난을 받고 의심을 사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건 오비락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샀는데 또 세종시가 지금 세종특별시잖아요. 그러니까 다 개발을 해서 하는데 저거를 그렇게 특혜를 받았다고 의심할 근거가 있는 건지 저는 인과관계가 좀 딱 떨어지지는 않는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더 중요한 게 저런 게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국회에서 지금 논의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법. 고위공직자나 정치인들이 자기가 정보를 입수했거나 알고 투자를 했으면 처벌을 강화하는 거, 엄벌에 처하는 거, 투기 이익을 환수하는 거 이게 저는 더 급한 거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 이해찬 대표에 대해서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한 거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야당 대표 얘기도 좀 해보죠. 이 정치권에서는요, 이번 보궐선거가 끝나면 위원장직을 내려놓겠다고 누차 강조했던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거취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동석 기자, 어때요? 당 떠나요? 네, 일단 조금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종인 위원장의 임기는 다음 달, 그러니까 7일까지입니다. 재보궐선거가 끝나면 곧바로 짐을 싸겠다. 김종인 위원장이 수차례 밝혔는데요. 하지만 국민의힘 내부에서는요, 현재 김종인 위원장이 위원장직을 계속 더 해야 된다. 아니면 차기 당대표에 출마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현재 나오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주호영 원내대표는요. 김 위원장이 재보궐선거를 모두 이기고 명예롭게 가실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주호영 원내대표에 이어서 유승민 전 의원의 발언 함께 듣고 오시겠습니다. 김종인 위원장께서는 2월 7일까지 이 보궐선거까지 하시고 오셨고 4월 7일 예, 또 누차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저는 4월 7일 날 아마 선거를 둘 다 이기고 나면 아주 명예롭게 아마 가실 것 같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4월 7일 재보궐선거 이후에 나가십니까? 예, 나가시리라고 봅니다. 나가십니까? 예. 네, 유승민 전 의원도 김종인 위원장이 4월 7일 이후에 나갈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요. 야권 재편 과정에서 역할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기도 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물러날 경우 국민의힘은 곧바로 당대표 선출에 돌입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내년 대선을 앞두고 당대표 선출과 함께 본격적인 대선 체제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쨌든 이 당 내에서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보궐선거 끝나면 떠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는 이 생각들이 많군요. 그렇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오세훈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서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패션이 범상치가 않습니다. 지금 제 뒤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모습이 있는데 오세훈 후보와 함께 지원 유세를 가기도 하고 홀로 단독으로 지원 유세를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패션을 보면요. 지금 흰색 점퍼를 입고 있는데 안에 빨간색 티셔츠가 이렇게 살짝 내비칩니다. 이를 두고서 일명 시스루 점퍼다 이런 얘기도 하기도 하던데 배 교수님, 혹시나 이 김종인 위원장이 물러난 뒤에 이 국민의힘과 합당할 거다 이거를 암시하는 패션이 아닐까요? 상당히 그럴 수밖에 없죠. 현재 선거법상 안철수 대표는 당이 다르기 때문에 당적이 다르기 때문에 국민의힘 당복을 입고 선거운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겉에는 흰색, 안에는 빨간색 입어서 합당을 암시하는 그런 의상이 아닌가, 하나의 메시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이제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는 앞으로 정치적 미래가 결국은 국민의힘과 합당을 해서 야권 재편을 통해서 본인의 활로를 열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전반적으로 볼 때 세 가지 과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은 정치적인 미래가 열리기 어렵다. 첫 번째로는 지금 안철수 대표 하면은 지는 정치인의 이미지가 상당히 굳어진 상황이거든요. 아시겠지만 지금까지 10년 정도 정치를 하면서 두 번의 대선 도전했지만 결국 실패했고 이번까지 세 번의 서울시장 선거했지만은
실패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는 정치인의 이미지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하나 남고요. 그리고 이제 모호한 정체성 문제도 해결해야 돼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본인이 새로운 정치를 기치를 내세우고 정치를 시작을 했지만은 그렇죠. 문재인 후보하고 단일화 과정에서 실패했고 그리고 민주당과 합당을 했지 않습니까? 네. 이번에는 오세훈 후보하고 단일화해서 실패했고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과의 합당을 추진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러면 제3지대 새로운 정치를 내세웠던 안철수의 정치적 정체성은 뭐냐라는 이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확실한 해답을 내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역시 마지막으로는 김종인이라는 큰 산맥을 넘어야 돼요. 지금 김종인은 계속해서 단일화 이후에도 안철수는 결국은 정권교체 장애 요인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장애 요인이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사람이 굉장히 감정의 골이 깊은데 네. 이 김종인의 산맥을 어떻게 넘을 것인지 이 세 가지를 확실하게 본인이 극복하지 않으면은 앞으로 굉장히 어두운 정치적인 미래가 기다리고 있지 않나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그러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보궐선거 이후에 이제 당을 떠나요. 그러면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호재 아닌가요? 그런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4월 7일 날 떠난다는 얘기는 본인이 떠난다고 약속을 했고 그리고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지만은 지금 상황에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만약에 선거를 승리할 경우에 다시 대표로 재신임을 하자. 그런 당내의 의견이 빗발치듯 쏟아질 것이 분명하고 그리고 또 실제로 그게 실현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안철수 대표가 생각하는 정치적인 구상과 바로 충돌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국면. 그래서 이제 윤석열 전 총장과 힘을 합쳐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 윤석열 전 총장도 안철수 대표의 사례를 보면서 역시 제3지대 후보는 한계가 있구나. 그래서 국민의힘과 뭔가 연대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함수 관계를 본인이 풀어내야지 정치적 미래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윤석열 전 총장도 그렇고요. 이 안철수 대표도 그렇고 김은미 기자. 네. 박영선, 오세훈 후보 말고 또 한 명의 후보 누굽니까? 네, 어제 토론회 현장 한번 볼까요? 네, 보시면 오세훈 후보랑 박영선 후보 옆에 저 초록색 옷을 입은 사람 바로 이 민생당의 서울시장 후보 이수봉 후보입니다. 그런데 다른 후보들도 많은데 왜 유독 이수봉 후보만 이 TV 토론에 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어제 여기 포함이 되게 된 이유가 여론조사 때문입니다. 여론조사요? 네, 지금 보시면 여론조사상 이수봉 후보는 지지율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 초록색 0%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지지율 순위로 따지면 9위인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지금 이번 토론회에 포함이 된 거는 이 직전 선거 지난 총선에서 그 민생당의 전신이었던 바른미래당 그리고 민주평화당의 득표율 합계가 3%를 넘었기 때문에 이 초청 기준에 부합하게 돼서 이번에 포함이 된 겁니다. 근데 하지만 이 지지율 3위 허경영 후보는 좀 억울할 수도 있는 상황인 것으로 보이죠. 네. 네, 허경영 후보 그래서인지 자신의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보면 지지율 0% 후보 말고 허경영을 포함한 네. 3자 토론을 진행하자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허경영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론조사상으로는 3위지만 직전 선거에서 표를 못 얻었기 때문에 토론회에 못 나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수봉 후보가 어제 토론회에서 맹활약했나 봐요. 온라인 보니까 수봉형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어제 토론회에서 이수봉 후보 단연 사이다였다라는 이런 평이 나옵니다. 사이다였다? 네, 그러니까 사이다. 그러니까 속 시원하게 말 참 잘했다라는 얘기인 건데요. 이 후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어제 쓴소리를 내놨습니다. 같이 좀 들어보실까요? 얼마 전 이해찬 전 대표가 윗물은 맑은데 아랫물은 썩었다고 했습니다. 이게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우리 민주당의 박영선 후보님께서 이 말에 동의하시는지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세훈 후보님 방금 범야권 단일 후보 말씀하셨는데 그 선거법 위반입니다. 오세훈 후보님 말고도 야권에서 10명이 넘습니다, 지금. 네, 지금 들어보셨는데 오 후보 뜨끔했는지 오늘 오전에 있었던 관훈 토론회에선 본인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야권 통합 서울시장 후보 오세훈입니다.
예, 들어보시면 범야권이 아니라 그냥 야권 통합 후보 오세훈입니다라고 소개했습니다. 오늘은 좀 신경을 썼군요. 네. 그러면 이 이수봉 후보가 조금 전에 들었던 거 말고 또 여야 후보들 지적한 부분 없어요? 없을 리가 없죠. 네. 정책, 태도 등등에 대해서도 거침없는 지적을 쏟아냈습니다.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어떻게 보면 초상위 1%에 해당되시는 분들이라서 이런 정도의 정책밖에 나오지 않는가 하는 의심이 좀 들었습니다. 중소자영업체 이런 분들은 정말 내일 눈 뜨기가 싫습니다. 재난을 당한 대상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충분한 자금이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들으니까 솔직히 그 오세훈 후보님의 이야기가 저는 설득력이 없습니다. 정말 국민들을 좀 우습게 아시는 것 같아요. 그린벨트를 갖고 있는 분들은 그거 해제하는 게 자기들의 모든 걸 겁니다. 로비도 하고요. 박영선 후보한테는 초상위 1%라 이런 대책밖에 못 내놓냐라고 얘기를 하고 오세훈 후보한테는 지금 국민을 우습게 하는 것 같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참 발언 수위가 조금 높네요. 네. 이 이수봉 후보는 어떤 인물이에요? 네, 일단 이수봉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과거 보좌관 출신입니다. 네, 지금 여기 보시면 안철수 대표의 중학교 동창이기도 한데요. 네, 중도에서 같이 정치를 시작하긴 했었는데 이제 안 대표가 민생당의 전신이었었죠. 이 바른미래당에서 탈당을 한 다음에 지금은 인간적인 교류도 없다라고 이 후보가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인지 이제 어제 토론회에서도 이수봉 후보 안철수 대표 얘기를 꺼냈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같이 들어보시죠. 없습니다. 심지어 창업주 그리고 제 동지였던 안철수까지 보수로 넘어갔지만 저는 제 3당을 지켰습니다. 단 한 가지, 이 썩어 빠진 기득권 양당 정치를 끝장내야 된다는 신념 때문입니다. 네, 들으셨나요? 이 썩어 빠진 기득권 양당 정치, 이 양당 정치를 끝장내야겠다라는 생각에서 나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 기득권 양당 후보랑 직접 토론을 해보니 어땠는지 직접 이수봉 후보한테 물어봤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민주당 때문에 이런 이제 선거를 치르게 됐는데 근본적인 반성이 좀 약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단지 이제 내곡동 땅 문제로 이슈를 만들어서 넘어가려고 하는데 그런 좀 약간 소극적인 네거티브 전략으로 문재인 정권 심판의 바람을 막을 수는 없을 것 같아. 오세훈 후보의 그 자세, 그러니까 태도를 보면서 이건 좀 문제가 있다. 부정을 하면서 넘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본인이 옹색해지는 이런 게 됐어요. 기억 앞에 겸손하다는 말, 빠져나갈 구멍을 이제 표현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을 그런 교묘한 말로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데. 네, 지금 들어보시면 박영선 후보는 반성이 좀 부족하다. 그리고 오세훈 후보는 솔직하지 못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평가도 좀 거침이 없군요. 네. 이수봉 후보 선거 결과가 어떻게 될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해집니다. 김 기자 수고했습니다. MBN 여론조사로 본 재보궐 D-7 민심은 재보궐선거가 딱 일주일 남았습니다. MBN에서 서울시장 보궐선거 관련해서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윤지영 기자, 네. 이번 여론조사 결과 어떻게 나왔어요? 네, 오세훈 후보에게 유리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지난 28일에서 29일 이틀 동안 서울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어느 후보를 지지하는지 물었더니요. 이 오세훈 후보를 지지한다고 답한 응답률은 60.1%, 박영선 후보는 32.5%입니다. 그러니까 27.6%포인트 앞선 상황으로 나왔고요. 거의 2배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러네요. 더 중요한 거, 눈길이 가는 건 추인데요. 이 앞서서 저희가 지난 22일, 23일에 같은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진행을 해서 공개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오 후보는 46.3%, 박 후보는 25.3%의 지지율을 보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격차가 21%포인트 정도 났었는데 그 격차가 지금 일주일 정도 되는 이 시간 동안에 6.6%포인트가량 더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 3월 25일 조사에서는 25.3 대 46.3, 21%포인트 차이가 났는데 네. 이번 조사에서는 32.5 대 60.1, 27.6%포인트 차이, 이 네. 격차가 좀 더 벌어진 모습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유권자들은 이 지지 후보를 결정하는데 어떤 부분을 가장 중점을 뒀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런 차이가 발생한 이후 아무래도 국정 심판론이 힘을 얻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이 지지 후보를 결정한 요인에 대해서도 한번 물어봤거든요. 네. 여기에 대해서 국정 심판이라고 답한 응답이 22.1%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 그 다음으로 후보들의 정책과 시정 운영 능력 그리고 부동산 정책 등이 꼽혔는데요. 또 응답자 가운데 88.2%가 이미 투표할 후보를 정했다라고 답했습니다. 자, 내일부터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금지가 됩니다. 남은 일주일 민심이 어떻게 변하는지는 선거 결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서울시장 선거 관련해서요. 어제 2차 TV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지난번 1차 토론회에서는 박영선, 오세훈 후보 양자 토론이었는데 어제는 이 두 후보 말고 한 명의 후보가 더 있었습니다. 이 한 명의 후보, 김은미 기자의 백브리핑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미 기자, 네. 박영선, 오세훈 후보 말고 또 한 명의 후보 누굽니까? 네, 어제 토론회 현장 한번 볼까요? 네, 보시면 오세훈 후보랑 박영선 후보 옆에 저 초록색 옷을 입은 사람, 바로 이 민생당의 서울시장 후보 이수봉 후보입니다. 그런데 다른 후보들도 많은데 왜 유독 이수봉 후보만 이 TV 토론에 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어제 여기 포함이 되게 된 이유가 여론조사 때문입니다. 여론조사요? 네, 지금 보시면 여론조사상 이수봉 후보는 지지율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 초록색 0%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지지율 순위로 따지면 9위인 건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지금 이번 토론회에 포함이 된 거는 이 직전 선거 지난 총선에서 그 민생당의 전신이었던 바른미래당 그리고 민주평화당의 득표율 합계가 3%를 넘었기 때문에 이 초청 기준에 부합하게 돼서 이번에 포함이 된 겁니다. 근데 하지만 이 지지율 3위 허경영 후보는 좀 억울할 수도 있는 상황인 그러게요. 것으로 보이죠. 네. 네, 허경영 후보 그래서인지 자신의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보면 지지율 0% 후보 말고 허경영을 포함한 네. 3자 토론을 진행하자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허경영 후보 같은 경우에는 좀 여론조사상으로는 3위지만 직전 선거에서 표를 못 얻었기 때문에 토론회에 못 나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수봉 후보가 어제 토론회에서 맹활약했나 봐요. 온라인 보니까 수봉형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어제 토론회에서 이 이수봉 후보 단연 사이다였다라는 이런 평이 나옵니다. 사이다였다? 네, 그러니까 사이다가 속 시원하게 말 참 잘했다라는 얘기인 건데요. 이 후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어제 쓴소리를 내놨습니다. 같이 좀 들어보실까요? 얼마 전 이해찬 전 대표가 윗물은 맑은데 아랫물은 썩었다고 했습니다. 이게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우리 민주당의 박영선 후보님께서 이 말에 동의하시는지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세훈 후보님 방금 범야권 단일 후보 말씀하셨는데 그 선거법 위반입니다. 오세훈 후보님 말고도 야권에서 10명이 넘습니다, 지금. 네, 지금 들어보셨는데 오 후보 뜨끔했는지 오늘 오전에 있었던 관훈 토론회에선 본인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야권 통합 서울시장 후보 오세훈입니다. 예, 들어보시면 범야권이 아니라 그냥 야권 통합 후보 오세훈입니다라고 소개했습니다. 오늘은 좀 신경을 썼군요. 네. 그러면 이 이수봉 후보가 조금 전에 들었던 거 말고 또 여야 후보들 지적한 부분 없어요? 없을 리가 없죠. 네. 정책, 태도 등등에 대해서도 거침없는 지적을 쏟아냈습니다.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어떻게 보면 초상위 1%에 해당되시는 분들이라서 이런 정도의 정책밖에 나오지 않는가 하는 의심이 좀 들었습니다. 중소자영업체 이런 분들은 정말 내일 눈 뜨기가 싫습니다. 재난을 당한 대상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충분한 자금이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들으니까 솔직히 그 오세훈 후보님의 이야기가 저는 설득력이 없습니다. 정말 국민들을 좀 우습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린벨트를 갖고 있는 분들은 그거 해제하는 게 자기들의 모든 걸 겁니다. 로비도 하고요. 박영선 후보한테는 초상위 1%라 이런 대책밖에 못 내놓냐라고 얘기를 하고 오세훈 후보한테는 지금 국민을 우습게 하는 것 같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참 발언 수위가 조금 높네요. 네. 이 이수봉 후보는 어떤 인물이에요?
네, 일단 이수봉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과거 보좌관 출신입니다. 네, 지금 여기 보시면 안철수 대표의 중학교 동창이기도 한데요. 네, 중도에서 같이 정치를 시작하긴 했었는데 이제 안 대표가 민생당의 전신이었었죠. 이 바른미래당에서 탈당을 한 다음에 지금은 인간적인 교류도 없다라고 이 후보가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인지 이제 어제 토론회에서도 이수봉 후보 안철수 대표 얘기를 꺼냈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같이 들어보시죠. 없습니다. 심지어 창업주 그리고 제 동지였던 안철수까지 보수로 넘어갔지만 저는 제 3당을 지켰습니다. 단 한 가지, 이 썩어 빠진 기득권 양당 정치를 끝장내야 된다는 신념 때문입니다. 네, 들으셨나요? 이 썩어 빠진 기득권 양당 정치, 이 양당 정치를 끝장내야겠다라는 생각에서 나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 기득권 양당 후보랑 직접 토론을 해보니 어땠는지 직접 이수봉 후보한테 물어봤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민주당 때문에 이런 이제 선거를 치르게 됐는데 근본적인 반성이 좀 약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단지 이제 내곡동 땅 문제로 이슈를 만들어서 넘어가려고 하는데 그런 좀 약간 소극적인 네거티브 전략으로 문재인 정권 심판의 바람을 막을 수는 없을 것 같아. 오세훈 후보의 그 자세, 그러니까 태도를 보면서 이건 좀 문제가 있다. 부정을 하면서 넘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본인이 옹색해지는 이런 게 됐어요. 기억 앞에 겸손하다는 말, 빠져나갈 구멍을 이제 표현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을 그런 교묘한 말로 속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데. 네, 지금 들어보시면 박영선 후보는 반성이 좀 부족하다. 그리고 오세훈 후보는 솔직하지 못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평가도 좀 거침이 없군요. 네. 이수봉 후보 선거 결과가 어떻게 될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해집니다. 김 기자 수고했습니다. 자, TV토론 관련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이동석 기자. 네. 어제 이제 TV토론회 열렸는데 어제 토론의 쟁점은 뭐였어요? 네, 어제 토론회 보신 분들 상당히 흥미로웠을 겁니다.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 프레스룸이 준비해 봤는데요. 저희가 영상을 짧게 모아봤습니다.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함께 보고 오시죠.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입만 열면 전부 다 내곡동으로 가고 돈을 벌려고 특혜를 받은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이건 모함도 보통 지독한 모함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러면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질문 드리지 않았는데. 땅까지 보상받은 사람이 오늘 보도에 의하면 15명입니다. 제가 그 다시 한번 정도 보여드리지만 네. 굉장히 이상한 것입니다. 지금 다음에 답변하시죠. 이상득, 이명박, 그만하시죠. 오세훈. 저는 아까 신사적으로 시간을 그대로 답답해도 참았습니다. 박영선 후보님. 네. 이 점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야 될 것 분명히 같습니다. 선거가 네. 끝나더라도 책임을 물을 것이고요. 네, 수사기관에서 문제를 제기했던 모든 분들이 함께 정정당당하게 수사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 네, 지금 이것은 협박하는 것입니다. 이런 수사 운운하는 이런 아니 발언은 수사를 협박하는 국가기관에서 것이고요. 현 정부가 노무현 수사기관을 장악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협박이 좀 됩니까? 참아주세요. 충분하시는 것 같은데 30초 조금 됐습니다. 참아주시고요. 네, 오세훈 후보. 네, 굉장히 누가 보면은 정말 싸우는 것 같이 보이는데 일상 정치인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어제 토론회는요, 내곡동 투기 의혹을 둘러싼 공방이 줄을 이었는데요. 오 후보는 문제를 제기한 모든 사람이 정정당당하게 수사를 받을 수밖에 없다며 불편한 심정을 여과없이 드러냈고요. 박 후보는 이건 협박하는 것이라며 오 후보를 몰아세우기도 했습니다. 윤지영 기자, 이 네.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오늘 관훈 토론회도 참석을 했던데 네. 여기서 내곡동 땅 관련해서 해명이 있었겠죠? 네, 맞습니다. 오늘도 역시 이 내곡동 땅 의혹 관련한 질문이 나왔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오세훈 후보 뭐라고 답했는지 영상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남성들이 그렇듯이 내곡동 땅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도 민망합니다, 사실. 어떤 땅이냐, 어디에 있느냐, 가치가 얼마나 나가느냐, 이거 물어봅니까? 그냥 처갓집에 상속받은 땅이 하나 있구나, 강남 어딘가에 있구나 정도로 생각을 했던 게 사실이고요. 제 임기 5년 동안 이것을 의식하고 제가 행정행위를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제 그 해명을 처음에 내곡동 땅의 존재조차도 몰랐다, 이제 이런 표현을 해놓으니까 알았는데 왜 몰랐다고 하느냐, 이제 논쟁이 그쪽으로 옮겨붙는데 하나의 빌미를 제공한 셈입니다. 네, 지금 들으신 것처럼 오세훈 후보는
처가에 물어보기 민망한 부분이라서 물어보지 않았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오 후보의 부인이 지금 상속받은 땅이 전체 땅의 8분의 1인데 이 선거를 치를 때 이 내곡동 8분의 1이 재산공개 지분에 들어가기는 하지만 처가에 상속받은 땅이 있구나, 강남 어딘가에 있구나 정도로만 생각을 했다라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과거 시장 임기 5년 동안 내곡동 땅을 의식하고 행정을 한 적이 없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박영선 후보는 지금 오세훈 후보가 거짓말하고 있다 이렇게 확신하는 것 같던데요. 네, 맞습니다. 이 어제 토론회에서도 뭐 거의 기승전 내곡동이었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내곡동 관련 의혹을 많이 제기를 했는데 오늘 아침 인터뷰에서도 관련 얘기를 내놨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발언 듣고 이어가시죠. 그 측량 현장에 갔었느냐 안 갔었느냐 내가 이 질문을 해야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의 얼굴 표정을 보면은요, 이분이 갔었구나, 이런 어떤 확신이 오는 그런 순간이 있었고요. 안 갔다 해놓고 바로 기억 앞에서 겸손해야 돼. 그렇지만 기억 앞에서 겸손해야 된다. 이제 요 때였고요. 네, 저희가 지금 그 박영선 후보가 얼굴 표정을 봤으면 갔었구나 확신이 오는 순간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그때 당시의 화면을 좀 영상으로 같이 준비를 해봤는데 네.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박영선 후보는 이걸 두고 이 안 갔다고 해놓고 기억 앞에 겸손해야 된다고 했던 이때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확신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TV 토론회에서는 두 후보의 치열한 공방뿐 아니라 말 실수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동석 기자, 네. 어떤 실수들이 있었어요? 네, 토론회 하면 놓칠 수 없는 것 바로 말실수죠. 먼저 어떤 말실수가 있는지 저희가 준비해봤는데 함께 보고 오시겠습니다. 서울 시내의 그 소상공인들의 임대료 평균을 얼마로 계산을 하셨습니까? 63만 6천 곳, 2018년 기준. 네. 곱하기 이렇게 돼 있네요. 곱하기 얼마로 돼 있습니까? 곱하기 월 평균 임대료가 24만 원? 15%를 하니까 24만 7,500원이 나오고. 네. 스스로 오세훈 후보가 남의 일자리를 뺏은 경험이 있습니다. 코이카에서 특혜를 받은 것입니다. 아프리카에 봉사하러 간 것도 남의 일자리를 뺏었다고 하는 저 거짓말 용서하지 마십시오.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계십니다. 저와 박영선 후보의 대화 과정에서 나왔던 팩트 체크를 해서 보내주신 거를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거짓말쟁이 이렇게 프레임 씌우기에 열중을 하셨는데요. 사실 이렇게 팩트 체크를 해놓고 보니까 누가 거짓말을 했는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네, 박영선 후보. 거짓말 컴플렉스가 생기신 것 같아요. 거짓말 프레임의 도사라는 생각이 듭니다. MB 패밀리와 MB 황태자의 땅들이 붙어 있는 곳이 결국은 그린벨트가 해제가 됐습니다. 시중에는 도쿄 영선 얘기도 돌아다니고 서울대학병원에서 황후 진료를 한 이야기도 나와서 해명이 안 됐고 제가 단 한 번도 또 우리 당에서도 거의 그거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어제 어린이집이 무상급식이 되고 있는데 여기 또 간식비를 올리겠다 이런 또 이야기를 하셨는데 무상급식은 반대하면서 간식비를 올린다. 이게 좀 저는 원칙적으로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더해드리라는 겁니다. 그렇게 좀 무법자처럼 그렇게 말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지금 시간이 없는데 어떻게 오해를 풀겠습니까? 네, 딱 토론회 영상을 보면 내가 웃는 게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생방송이기도 하고 공방이 계속 이어지다 보면 감정 절제가 쉽지 않아서 이런 말실수가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박영선 후보는요, 소상공인들의 임대료 평균 질문을 오세훈 후보에게 물었습니다. 오 후보는 저는 서울시 임대료 평균은 계산한 적이 없다, 이런 엉뚱한 답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그러더니 갑자기 24만 원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처음 보는 수치인지 머뭇거리는 답변이었는데요. 박 후보의 서울 시민들 집 없는 서름을 앞당겨드리고자 한다는 발언도 논란이 되기도 했었죠. 특히 어제 토론회에서는요, 박 후보가 거짓말 컴플렉스가 생길 것 같다며 오 후보를 몰아붙였고요. 오 후보는 이에 대해 거짓말 프레임의 도사다, 그러면서 박영선 후보를 향해 되받아쳤습니다. 김원미 기자, 그런데 네. 어제 저 상황에서 오세훈 후보가 폭발하는 모습도 보였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사실 그 폭발하기 전에 약간 팩트 체크를 한다고 하면서 판넬까지 들고 와서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보신 것처럼 박영선 후보가 계속해서 내곡동 얘기를 좀 물어보면서 하니까 네. 결국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얘기가 시중에 있는 도쿄 영선, 뭐 서울 아까 보신 것처럼 뭐 서울대, 뭐 황우진료 등등 많은 얘기가 있는데 우리 당에선 거의 언급을 안 했다. 근데 박 후보는 질문 시간의 절반을 지금 날 공격하는 데 쓰고 반박조차 못하게 한다라고 강하게 어떻게 보면 화를 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박 후보가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 후보가 내곡동을 덮으려고 지금 도쿄 아파트 얘기를 끄집어내는 건데 도쿄 아파트는 MB 시절 우리 가족이 고통받고 사찰을 받은 증거다라고 맞받아쳤습니다. 윤지영 기자, 네. 어제 이제 1차 토론회 끝나고 난 뒤에 여야 각 당이 이제 자화자찬 이런 평가를 했다 이렇게 전해줬잖아요. 네. 그럼 어제 이제 2차 토론회 끝나고 여야 반응은 어때요? 네, 이번 선거에서 아무래도 정책보다는 좀 네거티브 공세가 강조되고 있어서 이 부분에 아쉬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이 토론회 평가를 두고도 각 당은 상대 후보 흠집내기에 바빴습니다. 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요. 박 후보는 네거티브에만 전념을 했다. 오 후보는 매너를 많이 지켜서 아쉬웠다라면서 박 후보로 인해서 격조 있는 토론이 아니었다고 본다. 이렇게 박영선 후보를 공격하고 나섰고요. 이 우상호 의원은 오 후보가 상대를 향해 수사를 의뢰하겠다는 식으로 겁박을 한 건 저건 좀 너무 심했다는 느낌을 받았다라면서 오 후보가 나쁘게 바뀌었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다. 후보가 직접 상대방을 향해 고발하겠다고 하는 이야기는 처음 들어봤다라면서 오세훈 후보를 공격했습니다. 두 분도 어제 TV 토론회 보셨죠? 간략하게 네. 좀 관전평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윤 대표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뭐 박영선 후보가 굉장히 공격적이었죠. 1회도 공격적이지만 어제도 굉장히 공격적이었죠. 왜 그러냐면 지지율 차이가 자꾸 벌어지니까 그 만회하기 위해서 공격적인데 그 내곡동을 주 무기로 공격을 했어요. 근데 오세훈 시장은 또 1차하고 또 다르게 그것도 같이 맞대응을 좀 했어요. 그래서 같이 좀 치고받은 거 아니냐. 그래서 거짓말 박영선 후보가 거짓말 컴플렉스가 있다. 오세훈 후보 보고. 그러니까 오세훈 후보는 박영선 후보 보고 거짓말 프레임의 도사다. 뭐 이럴 정도로 감정 싸움까지 이렇게 벌어졌는데 어제 제가 보기에는 박영선 후보가 좀 밀리면은 한 판을 뒤집을 수 있는 한 방. 뭐 이거가 내곡동 갖고는 이제 더 이상 뭐 나온 게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곡동을 서울시장 있을 때 특혜를 봐줘가지고 보상을 많이 받았다. 이걸 뭔가 결정적인 걸 내야 되는데 계속 내곡동 하는데 더 이상 뭐 좀 나온 건 없었다. 그래서 제가는 지금 야권에서 주장하는 거는 정권 심판 프레임. 그리고 이 보궐선거 왜 하냐. 박원순 시즌2다. 성추행. 이거 갖고 이제 프레임인데 이거를 뒤집기 위해서 내곡동 프레임만 갖고는 조금 약한 거 아닌가. 그래서 둘 다 선전을 했어요. 하지만은 판을 완전히 뒤집기는 좀 못해서 오세훈 대 박영선이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칫하다가는 오세훈이냐 오세훈 아니냐. 이렇게 또 시청자들이 좀 혼동할 수도 있겠다. 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박영선 의원이 네거티브도 좋지만 내가 하면 뭘 할 거다. 이거를 좀 더 확실하게 좀 보여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배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1차 TV 토론하고 2차 TV 토론하고 일단 형식이 달랐어요. 1차 TV 토론은 박영선, 오세훈, 오세훈, 박영선 두 사람이 맞대결을 했고 2차 토론에서 이제 이수봉 후보까지 와서 3자 TV 토론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1차 TV 토론보다는 2차 TV 토론이 좀 더 파열음이 적게 날 수밖에 없는 구조였고요. 그렇지만 이제 핵심 쟁점은 역시 같았어요. 내곡동 처가 땅 셀프 보상 의혹 문제 그리고 또 부동산 문제 이 두 가지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됐는데 1차 TV 토론에서는 아까 또 직접 보셨지만은 오세훈 후보가 상당히 이 내곡동 땅 의혹과 관련해서 밀리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줬어요.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기업 앞에는 겸손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했거든요. 그게 어디서 나왔냐면은 내곡동 땅 측량 현장에 본인이 나타났다는 의혹을 그렇게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2차 TV 토론에는 상당히 단호하게 맞대응하는 이제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수사기관에서 만날 수 있다라고 이제 본인이 강하게 맞받아쳤는데 역시 이제 쟁점과 관련해서는 양쪽의 프레임이 좀 달라요. 박영선 후보 측에서는 부동산 투기의 문제가 아니고 거짓말의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오세훈 후보 측에서는 부동산 투기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는 좀 앞으로 확실하게 정책, 비전 이런 걸 가지고 두 사람이 승부를 하는 그런 모습을 유권자들에게 시민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후보들이 TV 토론회에 열중하는 사이 각 당에서는 지원 유세도 한창 진행 중이었습니다. 이동석 기자, 이 여야 지원 유세 좀 눈에 띄는 부분들이 있나요? 네, 눈에 띄는 부분 상당히 많습니다. 피해 호소인 논란 이후 대변인직에서 물러난 고민정 의원이죠. 고민정 의원이 현장 유세를 이어가는 SNS 사진을 계속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왼쪽을 보시면 눈물포옹, 그리고 유세 중 잠시 조는 모습, 그리고 이번에는 꽃밭 사진이 SNS에 올라왔는데요. 본인 정치는 물론 박영선 후보 알리기에 적극 나서는 모양새입니다. 이른바 감성 호소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기도 한데요. 이준석 전 최고위원의 SNS도 최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오 후보의 가난했던 유년기 사진을 공개했기 때문인데요. 여권에서 오 후보를 향해 아르바이트나 해본 적이 있냐, 이런 비아냥에 가까운 그런 것에 대해 정면 대응한 것으로요. 이 전 최고위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정면 대응하며 오세훈 지키기에 현재 나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지영 기자, 네. 지금 민주당 유세전이 지난 총선과 비교해서 많이 다르다고 하던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이 지난해에 있었던 총선과 지방선거에서는 이 민주당의 주자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전면에 내세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현수막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의 이름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네네. 이번 보선에서는 이름이 전혀 빠져 있는 모습이죠. 저희가 영상도 좀 준비를 해봤어요. 지난해 영상인데 네, 지금 보시면 당시에 최재성 예비 후보 이 뒤에 보면 문재인의 복심이다 이렇게 어깨띠를 둘렀고요. 네. 또 경남지사 이때 후보로 나왔을 때에 보시면 이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드라마의 신사의 품격 포스터를 이 패러디를 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모습이 담긴 이 포스터로 합성을 하기도 했었고요. 지금 김영록 장관의 경우에도 이 문재인 정부의 심장이다라는 소개를 단 이 포스터를 만들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문 대통령 관련 언급을 좀처럼 찾을 수가 없는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 다양한 분석들이 나옵니다. 일단 먼저 지금 저희가 여론조사도 소개를 해드렸지만 지지율 격차가 벌어지는 상황에서 이 열세에 놓인 민주당 후보들이 문 대통령 카드를 섣불리 꺼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특히 이번 보궐선거 결과에 따라서 문 대통령이 레임덕에 빠지느냐 아니냐가 가려지는 만큼 이 부담이 더 클 것이라는 분석이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 이번 보궐선거에서 이 정권 심판론이 거세지는 상황인 만큼 이 문 대통령을 내세우기보다는 후보 개인기로 승부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라는 이 판단을 했다라는 것으로 분석하는 이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내일부터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금지됩니다. 이 민심의 방향을 알 수 없는 데서 여야가 어떠한 선거 전략을 짤지 이 부분이 이 선거 결과로 어떻게 이어질지 이 부분도 관심이 가는 대목입니다.